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죠? 식사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졸리실 것 같은데, 앞전 세션에서 뭐 이노그리드, 에이프리카, 아콘소프트 3사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해줬고, 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또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하다 보면 꿈나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구성을 그러면 AI 플랫폼에 어떻게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거냐, 적용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한자입니다, 그죠? 삼고이저. 세 개가 높고 두 개를 낮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 개를 높이고 두 개를 낮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고, AI와 클라우드가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이거 앞선 세션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행사 자체가 저희 클라우드 산업협회 내에 파스 분과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 분과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세션을 잡은 거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 분모가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AI 플랫폼 자체를 다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앞서 이제 두 번째에서 왜 쿠버네티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AI 플랫폼에 대해서 이 쿠버네티스 구성을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구성 자체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3고2저에 대한 솔루션을 나머지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 바뀌더라도 재개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바뀌고 장비 바뀌고 OS 바뀌면 이제 허구한 날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를 뽑았는데 새로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기도 바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유지 보수성 개발이 70% 차지합니다. 그럼 개발자가 와서 나머지 30%는 미래를 위한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쓰고, 과거에 개발된 거 유지보수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개발자들이. 그래서 플랫폼이 바뀌거나 장비가 바뀌거나 클라우드가 바뀌더라도 내가 더 이상 재개발 안 하고 미래를 위한 개발에 대해 집중하겠다, 그런 개념을 위해서 바로 나온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 적용되고 나니까 어마무지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바뀌거나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가 재개발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발에 이제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개발 생산성, 운영 생산성,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고, 플랫폼이 바뀌거나 클라우드가 바뀌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호환성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산성 혁신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와 생산성 문제 때문에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I 쪽에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AI와 클라우드가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DX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DX라고 된 회사 이름이 많았는데, 올해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A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AI 트랜스퍼라고. 그러면 이 AI를 위해서, AI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물리 서버, 이거 굉장히 친숙하죠, 그죠? 그리고 가상화, 지난 15년 동안 정말 잘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10년 전부터 많이 이제 핫하게 얘기가 나온 이제 컨테이너. 이게 세 가지 플랫폼 중에 뭐 어떤 걸 우리가 써야 좋을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AI 같은 경우 어떤 인프라를 꾸릴 거냐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세 개 축이 AI를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오픈 소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우드, 그죠? 그리고 AI. 이 세 개가 현재 AX 시대의 가장 화두입니다. 자, 이 세 개가 상호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AI에 관련한 모든 개발 툴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텐서플로우나 그다음에 뭐 파이토치 이런 개발 툴들, 그리고 이런 개발 툴들을 활용해서 ML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MLOps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쓰는 툴들 많죠. 이제 쿠베플로우, 뭐 ML플로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배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다 배포하기 위한 아르고 CD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료로 이제 구매 안 하고 그냥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 능력 되시면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툴들이 죄다 AI를 위한 개발 툴로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의 자동화를 위한 MLOps를 위한 이런 툴들이 다 오픈 소스로 풀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서 돌아가도록 컨테이너 형태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 이런 툴들이 최적화돼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AI를 이제 모델링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A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적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플랫폼 피드가 들어갑니다. 어떤 피드? 자동화. 자동화된 운영, 좀 더 똑똑한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돌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AI와 에코 솔루션들, 즉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상호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X에 있어서 쿠버네티스가 하는 그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유한 가치가 뭐냐면 가장 많은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델 학습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서빙, 추론,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 90% 이상이 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VM 환경으로 많이 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장 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GPU를 일단 쪼개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 호스트에 여러 가지 모델을 위한 개발 환경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호스트에 하나의 환경밖에 못 올리죠, 그죠? 왜냐하면 그 환경값들을 다 OS에서 다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 형태나 VM 형태로 다 쪼개서 전부 다 격리된 환경으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 때문에 다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개발이나 모델, 뭐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ML 워크플로우를 많이 짭니다, 그죠? 이제 ML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로 툴, 뭐 유명한 것들이 쿠베플로우, ML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 툴들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자동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장애 났을 때 자동으로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 운영 자동화, 자 이런 것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친숙한 VM을 많이 썼는데 이게 왜 갑자기 쿠버네티스로 많이 오게 됐을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VM 환경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베어메탈에 쿠버네티스 올리는 환경은 거의 다 트랜스퍼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VM을 사용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GPU를 나눠 쓰기 위해서. GPU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고 이거를 누가 하나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자원 낭비죠. 보통 한 장이 5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H백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CPU 같은 거를 코어, V코어 이렇게 해서 여러 버추얼 머신으로 쪼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GPU를 쪼개서 여러 VM을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vGPU 기술입니다. 그래서 GPU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상화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vGPU 기술을 뭐 VM이나 이런 밴더들이 다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VM을 썼는데 이런 GPU를 쪼개는 기술을 지금은 VM 없이, 그리고 vGPU 같은 경우는 또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센스 비용 없이 현재 쿠버네티스 상에서 MIG와 타임 슬라이싱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VM 없이 곧바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GPU를 나눠 쓰거나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VM,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곧바로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 위에 GPU를 쪼개 쓰는 이런 구성으로 현재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쿠버네티스 환경 자체가 가장 큰 강점은 가상화는 달리 이렇게 쪼개서 자원을 나눠 쓰더라도 오버헤드가 거의 없습니다. 베어메탈 기술 성능을 거의 다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PU를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CI/CD와 같은 데브옵스 기술과 MLOps를 다 접목을 해서 학습에 대한 모델에 대한 자동화, 그다음에 현장에다 적용을 할 때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포에 대한 자동화,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가 호스트의 OS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OS를 공유를 하게 되면 하나의 환경밖에 못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컨테이너로 격리해서 쪼개면서 멀티 환경을 올릴 수 있는 멀티 텐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쿠버네티스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격이 쌉니다. TCO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이런 업자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능력이 되시면 전부 다 이걸 또 오픈 소스로 내려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또 구축이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비용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가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냐? 그래서 이게 현재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가 학습 모델링 위주였어요, 과거에는, 그죠? 그래서 대량의 GPU 클러스터를 꾸려서 학습 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GPU를 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습 모델링 된 거를 이제 현장에다 적용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현장에다 적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새 회사에서도 세션을 할 때 AI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지금 학습 모델링 된 것들이 오픈 소스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학습 모델링, 뭐 자체적으로 학습 모델링 가져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흔한 말로 이제 뒤로 제끼고 새로운 거를 학습 모델링 한다. 이게 과연 생산성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타임 투 마켓에 맞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모델링 환경이 있고요. 여기는 대규모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꾸리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대규모의 GPU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이런 학습 모델링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버 인프라 그렇게 풍족하지 않죠, 그죠? 풍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엣지단에 있는 극단의 어떤 환경을 본다면 테슬라 자동차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AI 에이전트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거기에 막 대규모의 서버를 꾸릴 수는 없잖아요, 차 안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제 서빙 환경을 갔을 때 학습 모델링이 아닌 실제 운영단에 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모델링에 있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많이 써왔어요. 굉장히 잘 써왔습니다. 잘 써왔고, 이제 학습 모델링 된 거를 현장에나 적용할 때, 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 모델링 장애나도 좋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게 운영단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단이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적용을 한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간소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간소하게 운영이 가능할까?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가? 안정성, 그다음에 성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런 현장의 운영단에다 내가 적용을 한다, AI 플랫폼이 있어서.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서버 2대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워크노드.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노드에 뭐 MPU나 LPU나 아니면 뭐 돈 있으시면 GPU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간소하게 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버 2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 장애나면 어떻게 할 거냐? 장애나면 끝나죠, 그죠? 근데 현재 이제 운영단에서 이거 장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습 모델링이야 장애나면 뭐 되겠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장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가형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쿠버네티스에 대한 고가형 구성, 파스 영역에 대한 고가형 구성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세대,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노드에 해당되는 마스터 무조건 세대를 둬야 됩니다. 3, 5, 7 이렇게 고가형 구성을 해야 되고요. 워크 노드 최소한 2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3대, 4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몇 대 필요합니까? 최소 5대 있어야 돼요, 그죠? 최소 5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 났을 때, 페일오버 했을 때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ETCD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외장 어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나스를 붙이든 센을 붙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외장 어레이 있어야 되고, 서버 다스테 최소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잡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복잡도를 줄이려고 나 서버 2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2대를 가지고, 물리 서버를 2대 가지고 고가형 구성까지 가능한 AI 실행 플랫폼을 꾸려주세요.
구성하세요라는 이제 오더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예. 고가형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중간에 마스터 3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워커노드 최소한 2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물리 서버 2대 가지고 해결하려면 지금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중간에 하이퍼바이저 깔아서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VM 3개, 마스터 3개 만들고 워커노드 2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외장 어레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물리 서버 2대 가지고 가상화까지 연계해서 AI의 그 에이전트 쪽 운영 플랫폼을 이렇게 고가형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VM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VM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구성이 복잡하고 특히 하이퍼바이저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훅 떨어지죠, 그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운영 기조가 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올려야 될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도 올려야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가 그 글로벌하게 어떤 마켓 시장을 보면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80%는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거의 잘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나 봤더니 이중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보면 스테이트 리스라는 게 있고 스테이트 풀셋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리스는 말 그대로 상태 저장을 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가 자체적으로 고가형 제공을 해줍니다. 자동 페일오버나 이런 거 다 제공해 주는데, 문제는 스테이트 풀셋,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걸 우리가 스테이트 풀셋이라고 그러거든요. DB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풀셋은 쿠버네티스가 이중화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자체적으로 이중화를 하세요. 나는 이중화 관여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행 환경에서 DB를 안 올려야 됩니까? 데이터베이스 다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DB를 따로 빼거나 아니면 VM을 만들어서 DB 이중화하거나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를 현재 쿠버네티스 상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 구성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최소한의 물리 서버 2대로만 구성하는 경우, 이거 이제 이중 안 되죠. 이제 고가형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HL을 감안해서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뭐 성능에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버 대수도 많아지고 외장 어레이 붙여야 되고 이제 서버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복잡도, TCO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까지 올려서 서버 2대로만 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서버 대수는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비용, 근데 성능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오각형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 TCO, 고가용성, 심플한 구성, 그 다음에 직접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서버 2대를 가지고 하이퍼바이저를 올려봤더니 집적도가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TCO가 생각보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구성은 좀 어느 정도 심플해졌는데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딱 한 가지 좋은 거는 고가형 구조는 어느 정도 괜찮아지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물리 서버 2대로만 이중화 구성을 안 하고 하려니까 장애 났을 때 맨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팩터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다음에 복잡도를 어떻게 낮출 거냐, 그 다음에 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 다음에 집적도를 고집적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엣지 단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센터에서 학습 모델링 부분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 다량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제 서빙 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에이전트 환경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구조, 심플한 구조에서 어떻게 고집적도, 고성능, 저비용, 심플한 구성 이런 거를 다 만족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AI, 특히 엣지단에 있는 서빙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방안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 9년 동안 이 쿠버네티스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웨비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올린 것도 보면 제가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얘기한 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다 뒤져보니까 저희가 개발한 거 외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경쟁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 엣지라는 부분을 AI의 서빙과 에이전트를 위해서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리 서버 2대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장 어레이 없어도 됩니다. 이중화 다 됩니다. 예, 중간에 하이퍼바이저 없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을 낼 수가 있고 고집적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당연히 하이퍼바이저 빠지고 외장 어레이 없고 물리 서버 2대만 가지고 구성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런 투노드 HA 클러스터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아코디언 엣지입니다. 예. 자,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요, 이거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버 하나에, 그러니까 마스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노드 운영 환경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파스 환경들이 적어지는 그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인프라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각각의 서버로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VM으로 다 쪼개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 서버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물리 서버 하나에 컨트롤 플레인과 그다음에 워크노드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다 들어있고, 컨트롤 플레인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외장 어레이가 없기 때문에 노드 1에서 노드 2로 혹은 노드 2에서 노드 1로 실시간으로 블록 레벨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etcd 데이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퍼시스트 볼륨을 붙이잖아요, 그죠? 연구 볼륨을 붙이는데 연구 볼륨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블록 레벨로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멘텍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25년 동안 서버 이중화를 해왔었잖아요, 그죠? 서버 이중화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노드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다 액티브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파트는 액티브 스탠바이, 워크노드는 액티브로 움직이는 구조. 그래서 장애 났을 때 자동으로 다 페일오버를 해주는 이런 구조로 투노드 클러스터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객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정해주는 DB 오퍼레이터를 쓰면 됩니다. 예. 그 DB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DB 오퍼레이터가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서버 하나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올려야 되는 거죠. 뭐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오라클, MS SQL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올린다. 그러면 DB 오퍼레이터가 4가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고가형에 대한 솔루션도 4가지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장애 나면 4군데 다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이 스테이트 풀셋,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테이트 풀셋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가형을 다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스테이트 풀셋에 상관없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바이다렉션으로 노드 1은 노드 2로, 노드 2는 노드 1으로 상호 대기 형태로 액티브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운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컨테이너로 올라가거든요.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베어메탈 성능의 98%를 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서버 한 대 대충 꾸려도 한 80코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행황에서 데이터베이스 운영되는 거 보면 기껏해야 2코어에서 4코어를 할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워커도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컴포넌트 장애에 대해서 장애 감시하고 자동 페일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서버에 대한 장애, 그리고 파드에 대한 장애. 파드 내에 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툴들이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장애까지 다 감시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파드 안에 저희가 에이전트가 안 깔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HA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VM에 대해서 HA를 구성한다 그러면 VM마다 HA 에이전트를 각각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에이전트를 안 깝니다. 안 깔고 호스트에만 HA에 대한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고요. 파드에는 별도로 에이전트가 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웨이로 이렇게 실시간 복제 방식으로 이중화를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으로 클러스터를 할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그룹사들. 자, 그럴 때 각 프로젝트 할 때마다 네임스페이스를 쪼개서 할당하는 거 말고 그냥 온전한 클러스터를 할당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자, 이럴 때 이중화까지 가면은 뭐 마스터 3개, 워크노드 2개, 뭐 최소한 5대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죠. 이제 가분수 구성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마스터 3개의 워크노드 2개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환경 구성 자체가. 실제로 내가 필요한 워크노드에 대한 자원 할당하기도 바쁜데 마스터 쪽으로 너무 많은 자원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서버 2대로만 이렇게 다중의 클러스터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가용 K8s 클러스터 AI의 서빙에 하기 위한 이런 구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랑 구성하는 경우 뭐 비용 저렴하고 심플한 구성 좋은데 장애 났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그리고 VM 환경으로 구성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성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아코디언 엣지 딱 2대로 2대로 고성능, 저비용, 그다음 심플한 구조, 그다음에 고가용, 고직접 이런 환경을 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는 그러면 딱 2대밖에 구성을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대부터 가능합니다. 3대, 4대 계속 워크노드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오각형 구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 올리라는 경우 뭐 다 좋은데 장애 나면 끝나는 거. 비용도 뭐 저렴한 거 좋은데 이제 장애 났을 때 끝납니다. 자, 그리고 VM 환경으로 구성하는 경우 성능 떨어집니다. TCO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심플한 구조 아닙니다. 생각보다. 집적도 많이 떨어지죠. 하이퍼바이저로 인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코디언 엣지 같은 경우 성능, TCO, 고가용, 그다음에 심플한 구조, 그리고 고집적 이걸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AI 플랫폼을 꾸린다 했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중앙에 학습과 모델링에 의한 대규모 클러스터가 구성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오픈 소스 그냥 많이 씁니다. 그냥 뭐 장애나도 뭐 좋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엣지 단으로 갔을 때 실제 서빙 환경이 되겠죠, 그죠? 현장의 서빙 환경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심플한 구성으로 가야 되겠다. 실제 운영 환경이고,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고성능, 그다음에 장애 지원과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운영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AI에 대한 모든 관심도가 과거에는 학습 모델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행 환경으로 다 가고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저희 개발 환경에서 현재 그 AI 플랫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모델링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로 하는 모델 가져와서 저희가 그냥 운영만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렇게 다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 환경으로만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엣지 환경이 되겠죠. 현장에 있는. 자, 그러면 여러 엣지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에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거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규모의 쿠버네티스와 엣지 단에 있는 여러 개의 멀티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MEC. 이 MEC 환경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콘솔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현장으로 왔을 때 어느 쪽에 대해 많이 적용이 가능하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5G입니다. 그죠? 5G가 요즘 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의 생산 라인 쪽 자동화, 요즘 다 이렇게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특히 생산 라인에 있는 자동화 쪽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로그를 중앙의 클라우드 쪽으로 못 옮깁니다. 이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부 다 전처리를 다 하고 전처리에 대한 결과값만 중앙에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결과값만 받아서 다시 재학습에 대한 모델링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라인 쪽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있는 엣지 단에 있는 에이전트 이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캐리어, 함정, 뭐 드론, 무기체계 쪽에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굉장히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그 테슬라 자동차 보시면요 안에 칩이 2개 들어갑니다.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이거든요. GPU가 아니고 테슬라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입니다. 그거 2개 들어갑니다. 이중화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브랜치 오피스의 실제 업무 환경. 근데 이런 부분에 엣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안 졸리고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션도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